Подлежат расстрелу все лица, прикосновенные белогварде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заговорам и мятежам. Необходимо опубликовать имена всех расстрелянных, а также основания применения к ним этой меры. 그냥 사실상 권한을 그냥 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름과 이유를 공개하라고는 했지만 이유야 사실 만들면 되는 갖다 거지, 붙이기 뭐. 나름이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레닌의 지원 아래 무소비루리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체카는 많은 사람을 체포해서 처형하거나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성직자들까지도 불순분자로 간주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직자. 예. 교수님 그럼 레닌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까지 누리게 되면서 체카의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겠어요. 예. 처음에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직원 수가 창설 4년 만인 1921년에 약 5,000배인 20만 명에 에? 육박하게 됩니다. 5,000배가 늘었다고요? 예. 왜냐면 안 죽으려면 저기 가입해야 돼요. 맞네요, 진짜. 예. 그런 셈이죠. 권한이 막강하니까. 예. 체카에 왜냐면 일단 가입하는 게 낫겠네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체카가 커져가니까 이를 해체하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반대 아닐까요? 반혁명 세력이겠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체카를 창설했던 장본인, 레닌?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왜죠? 비밀경찰 체카는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내전이 이제 끝나니까 레닌은 더 이상 극단적인 탄압이나 사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레닌은 결국 1922년 6월에 체카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세웠죠. 그런데 그 소련 비밀경찰의 운명은 이후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을 두고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서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이 암투에서 승리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스탈린. 예, 절대 권력으로 소련을 다스렸던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입니다. 야, 이제 등장하는구나.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비밀경찰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소련 비밀경찰의 계보를 잇는 엔카베데였는데요. 스탈린의 사냥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엔카베데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엔카베데는 스탈린의 비밀 경찰로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예,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요. 내무부, 정보기관, 국경수비대, 심지어는 해안경비대의 기능을 이 엔카베데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조직의 모든 권한이었다고요? 예.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엔카베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스탈린에게 방해가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직위해서 해임하거나 체포했죠. 와, 말도 안 돼. 예, 그야말로 소련의 모든 치안과 행정 업무를 바로 이 엔카베드가 수행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뭐 소련의 권력이 뭐 엔카베데가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던 1936년에 엔카베드의 만행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피해 대수청입니다. 피해 대수청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3년간 스탈린의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어진 숙청을 말하는데요. 너무 화나다. 자, 이렇게 그 스탈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엔카베드는 어떻게 소련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거를 좀, 무력. 예, 진압하려고 하겠죠. 예, 숙청?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대한 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일 일곱. 최악이다 예. 이거 진짜. 치안이 엄격했던 대수청 시기에 모스크바에서는 약 60, 70가구마다 엔카베드 요원이 한 명씩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뿐 아니라 지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반역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밀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밀고를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동조한 사람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곧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뭘 줬겠죠. 예, 그러니까 포상을 줘야지. 그 엔카베드가 체포한 사람들에게 밀고하면 풀어주겠다거나 가족들을 믿기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밀고하지 않으면 스탈린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밀고하는 일도 잦았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수정 시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소 습관이나 대화, 와. 통화 내용 등 사소한 점 하나도 반역 행위의 근거로 삼아서 서로 밀고하게 됩니다. 소름 끼쳐. 야, 그럼 이나 씨 대숙청 그 시기 때 소련 사람들은 행동 진짜 하나하나 엄청 조심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공동 아파트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 여러 가족 한 아파트에 사는 거였는데 벽이 좀 얇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이불 속 들어가서 약간 조용하게. 옆방에 들릴까 봐. 그래서 러시아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뚝뚝한 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스탈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를 바꿔버렸네요. 박상민 기자님, 그 네. 밀고한 사람한테 보상도 있었어요? 네,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줬는데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줬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좋은 음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밀고를 당하기 전에 밀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각 20분당 1년의 징역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결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죽죠, 진짜. 그런데 심지어 엔카베드는 일부러 통근버스를 납치해가지고요. 그 때문에 지각한 사람들에게 형량을 부과한 황당한 사건도 뭐야, 벌어지죠. 일부러 지각하게 만든 거잖아. 와. 할당량 채우려고. 예.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무능한 것도 잡혀가는 사유가 될 수 있었죠. 아니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마구잡이식 밀고에 얼마나 희생된 거예요? 이 표는 대숙청 시기인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기록된 체포 횟수, 유죄 판결, 사형 집행 건수를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약 3년 사이에 체포된 사람들만 무려 170여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거기에 유죄 판결을 받은 160만 명 가운데 68만여 명이 사형당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숫자도 축소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심지어 가족 안에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잖아요. 정말 그 비극적인 시대였죠. 이렇게 끔찍한 대수청 시기를 표현한 만평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만평을 보니까 무엇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나요? 사람들이 퍼서 불에 넣는 거였나요?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넣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이 만평 아래쪽에는 스탈린이 사람을 삽으로 퍼서 지옥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수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를 묘사한 만평이죠. 결국 엔카베드는 스탈린에게 반대하면 처형된다는 공포심을 소련 전역에 확산하면서 스탈린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 비밀경찰 엔카베드가 소련 사람들을 탄압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희라면요? 고문! 더 무서운 방법인데요. 엔카베드가 활용한 것은요, 바로 아주 환경이 열악한 노동수용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강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굴라크라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이곳에 끌려온 수감자들은 소련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금광, 다이아몬드 등을 채굴하는 광산이나 벌목 현장, 그리고 작업이 필요한 기계류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장치가 주어지지 않았죠. 손으로 만든 조잡한 도구나 톱, 망치 같은 원시적인 공구가 도구의 전부였습니다. 저거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강제 노동으로 만든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거 진짜 긴데. 비극이다, 진짜 비극. 아이고, 어쩌냐. 아니 이나 씨 굴라크 수감자들의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감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일도 했고요. 16, 17시간 매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특히 오라늄 관석을 제거하는 굴라크가 있었는데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관산을 올라서 커다란 페난의 관석을 짊어지고 내려와야 했는데 이게 바위산이라서 미끄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사능 노출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핵 연료니까. 이나 씨 말처럼 당시 굴라크의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당시 그 굴라크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 감독관이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루 작업이 끝날 무렵 현장에는 시신들이 버려져 있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은 눈으로 덮였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썰매를 끌고 나가서 시신을 모았다. 끔찍하네요. 예, 특히 굴라크의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은 쉴 수 없었는데요.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도끼를 이용해서 손을 베거나 팔을 나무난로에 넣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엔카베데 간수들은요. 수감자들을 밀고 하게 만들려고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엔카베데 간수들이 수감자의 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신체를 늘리는 고문을 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수감자들은 팔다리가 강제로 잡아당겨져서 관절이 정말 탈구되고요. 근육과 인대가 찢어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네, 쟤네들. 이건 수감자의 손에 못을 하나씩 박으면서 신문하는 엔카베데 간수들의 모습인데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 밖에도 엔카베데 간수들은 수감자를 굶주린 사냥꾼에게 던져주거나 성기에 불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자, 그런데 스탈린은 엔카베데가 잡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것에도 이용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너무 감이 안 오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엔카베데의 총구를 소련 내부에서 국외로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발단이 된 것은요,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 사이에 맺어진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동안 소련과 독일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939년 9월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죠. 이후에 스탈린은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서 폴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폴란드 정부가 소련군과는 교전을 벌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소련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군 포로 약 45만 명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아 교수님, 스탈린은 그럼 그 포로들 뭐 어떻게 해요?
예, 좀 안 좋은 예감이 예감이 들어요. 들죠. 예. 무서워요. 소련군은 그 포로들을 즉시 석방을 했는데 하지만 이 소련군이 풀어지지 않고 엔카베드에 넘긴 포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직위가 있는? 군인들? 바로 폴란드 군대의 장교, 엘리트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이 폴란드의 간부 출신 포로들을 소련 곳곳에 있는 수용소 보냈고요. 사회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타협 불가능한 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렇게 소련의 살생부에 오른 포로들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끔찍한 지금 고문을 해왔던 대로 했겠죠? 하겠죠. 뭐. 장차 소련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련 비밀경찰 엔카베드가 저지른 최고의 악행으로 꼽히는 카틴숲 대학살입니다. 당시 엔카베드가 사살한 포로들은 폴란드의 그 군사 간부들 외에도 대학 교수, 의사, 작가, 언론인, 변호사, 교사 등 다양한 지식인들. 분야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스탈린에게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 시대에는 지식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엄청 위험하셨을 거고. 한마디로 스탈린은 폴란드의 지식인들을 미리 제거해서 이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려고 했던 셈입니다. 나치 독일이 이 카틴숲 지역을 점령하면서 학살의 전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체 흔적을 찾은 거예요. 예. 학살 사실이 밝혀지면은 이제 뭐 스탈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거 뭐 발뺌했을 것 같은데. 예, 짐작이 맞습니다. 스탈린은 적반하장으로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포로들을 학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뒤집어 씌웠구나. 오히려 학살의 진상을 알아보는 척했고요. 결국 카틴숲 대학살은 스탈린과 히틀러가 서로를 비방하는 데 선전거리로 이용되었죠. 그런데 1990년이 되어서야 당시 소련의 국가 수반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카틴숲 학살은 명백하게 소련 비밀경찰 소행이며 그동안 소련 당국이 이를 은폐해왔다고 공식 인정을 합니다. 학살이 인정한 게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 엔카베드는 스탈린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국외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나갑니다. 그리고 잔혹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스탈린의 정적이 될 만한 싹을 다 제거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1941년 독일이 이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한 뒤에 소련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과 히틀러 두 독재자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자 엔카베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예, 맞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파이를 전 세계에 보내서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군사정보까지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카베드의 정보망을 구축해 준 것이 바로 소련의 최고 스파이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군정보총국이었는데요. 군정보총국은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군사 및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기관이었습니다. 러시아로는 글라브노의 라즈베지바트노의 우프라블레니아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이네요.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네. 박상민 기자님, 네. 군 정보총국 그리고 엔카베데 뭐 어떤 관계인가요? 네, 엔카베드가 주로 국내 보안을 담당했다면 군 정보총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 그 해외 첩보를 주로 수행했고요. 두 조직은 이제 소련 안보에 관해서 중요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하기도 했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엔카베드가 군정보총국의 스파이들을 전 세계에 심어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한마디로 군 정보총국과 엔카베드는 소련 첩보기관의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안보는 무슨 자기네 나라가 제일 안보가 무서운데? 안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어떤 기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엔카베데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세를 크게 뒤흔든 소련의 군 정보총국 소속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하르트 조르게라고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리하르트 조르게는요, 첩보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007의 원작자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스파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스파이였어요. 이 조르게가 스파이로서 특히 특출난 분야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조르기. 또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언어. 맞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몇 개국어나 했어요? 예, 그는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뿐만 아니라 중국어 그리고 우와. 일본어까지도 자유자재로 우와. 구사했어요. 예? 천재네, 천재. 예. 조르게는 소련의 비밀 경찰 엔카베드하고 군 정보 총국의 명령을 받고 사실 일찍부터 첩보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공부 엄청 했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6년 전인 1933년 독일 언론사 특파원으로 신문 세탁을 해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과 꾸준히 친분을 맺으면서 동아시아의 동향을 파악해 갔죠. 특히 그 조르게는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의 장교였던 오이겐 오트 대령과 아주 절친해져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르게는 오트 대령의 아내까지 유혹을 해서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조르게가 오트 대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인 지 5년이 지난 뒤인 1938년에 5년. 오트 대령이 독일의 일본 대사가 된 거예요. 에? 그 덕분에 조르게는 적국인 일본과 독일 양쪽의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님, 오트 대령이 조르게에게 뭐 이렇게 쉽게 넘어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바로 조르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인 언어 재능 때문이었는데요. 말이 스파이지 그냥 사기꾼이네요. 예, 오트 대령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반면 조르게는 일본어에 능통한 데다가 무려 1000권이 넘는 일본 서적을 다 독파해서 일본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게 많았나? 속독을 했나 봐요, 속독. 예. 그래서 조르게는 오트 대령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면서 환심을 샀죠. 대사관에서 독일로 보내는 전문까지 조르게가 오트 대령 대신에 써줬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하네요. 예, 결국 조르게는 오트 대령으로부터 독일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죠.